아들의 밥줄인 트럭까지 팔게 만들었다며 며느리는 제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몇십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죽고 제게 180억 원의 기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 며느리를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과연 저는 복수를 했을까요? 제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하선, 올해 70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부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더 힘을 내서 이 기막힌 사연들을 끝까지 다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나이 70.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을 정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낸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에게 지난 55년의 결혼 생활은 글쎄요. 그건 삶이 아니었어요. 창살 없는 감옥이었고 살아있는 사람을 가둬놓은 무덤이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도 여느 때와 똑같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새벽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11월의 새벽 공기는 칼날 같아서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시린 감각이 파고들었죠. 창문 밖은 아직 한밤중처럼 캄캄했고 세상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몸은 55년간 그랬던 것처럼 알람 소리 하나 없이도 기계처럼 일어났어요. 이불 속의 온기가 발목을 잡았지만 그걸 누릴 여유 같은 건 제 인생에 없었거든요. 두꺼운 손바지를 껴입고 낡아서 색이 바랜 스웨터 위에 또 조끼를 겹쳐 입었어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하얀 입김이 훅 하고 퍼졌어요. 마당 구석의 작은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 아래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바삭거리는 소리를 냈죠. 흙마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추위였어요. 제 손가락 마디마디도 뻣뻣하게 굳어만 갔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오늘 시장에 내다 팔 것을 준비하려면 서둘러야 했어요. 쪼그려 앉아 언 땅에서 배추 몇 포기를 뽑아냈어요. 흙이 얼어붙어 배추 뿌리가 잘 뽑히지 않았죠. 온몸에 힘을 주어 당길 때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애써 무시했어요. 옆에 있는 깨씹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찬서리를 맞아 축 처진 깨씹들을 한 입 한 입 따는데 굳어버린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여 자꾸만 잎이 찢어졌어요. 그 거칠고 못생긴 손을 내려다보는데 문득 이게 지난 55년간의 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뻤던 시절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그저 억척스럽게 버티고 살아내느라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렇게 1시간 넘게 텃밭과 씨름하고 나니 손수레에 겨우 팔만한 채소가 쌓였어요. 이걸 끌고 이천 재래시장까지 가는 길은 또 얼마나 고된지. 하지만 전 가야만 했어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이천 재래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차면서도 치열해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상인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저는 늘 가장 구석진 곳, 사람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좌판을 펼쳤어요. 제가 직접 키운 채소들은 모양은 예쁘지 않아도 신선하기는 으뜸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번듯한 가게에 보기 좋은 채소들을 더 선호했어요. 할머니, 이거 한 무더기에 얼마예요? 1,000원만 줘요, 아가씨. 그렇게 한 푼 두 푼, 동전과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제 작은 양철통에 쌓여갔어요. 점심은 집에서 싸온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때웠죠. 추운 날씨 탓인지 그날따라 손님은 더 없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때쯤 양철통에 든 돈을 전부 꺼내 세어보았어요. 10,000원짜리 3장, 1,000원짜리 7장,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들 전부 합쳐서 38,000원. 이게 제가 칼바람 속에서 하루 종일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번 돈의 전부였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벌어봤자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80만 원 남짓이에요. 이걸로 식비도 내고 달아빠진 내 약값도 내야 하죠.
하지만 그 돈마저 온전히 제 것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인간이 현관문 앞에서부터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 손에 들린 작은 돈주머니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그 안에 돈을 거칠게 세더군요.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절반을 뚝 떼어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오늘 술값은 이걸로 되겠군. 그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우리 집의 규칙이었으니까요. 제가 피땀 흘려번 돈의 절반은 언제나 그 인간의 술값으로 사라졌어요. 문득 20년간 꼼짝없이 누워 똥오줌을 받아내야 했던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치매까지 오셔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던 분이었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인데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제 몫이었죠. 밥을 떠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길까봐 밤새 몸을 뒤척여드리는 고된 시간들. 그때도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꾸역꾸역 그 세월을 혼자 감당해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보다는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던 걸 보면 저도 참 못된 며느리였나 봐요. 하지만 그만큼 제 삶이 고단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들어서는데 무심코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시퍼런 멍 자국이 드러났어요. 어젯밤 그 인간이 술에 취해 집어던진 밥상에 부딪혀 생긴 상처였죠. 저도 모르게 얼른 소매를 다시 끌어내렸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제 삶의 훈장 같은 거였죠. 이런 멍들은 제 몸에 마를 날이 없었어요. 어깨, 등, 팔다리, 옷을 벗으면 온몸이 성한 곳 하나 없었죠. 가끔 거울 앞에 설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하선, 너는 왜 아직도 살아있니? 이렇게 맞고 멸시당하면서까지 살아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70이라는 나이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이 바로 그 인간과 제가 결혼한 지 55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결혼 기념일, 젊은 사람들은 파티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는다죠. 저에게는 그저 1년 365일 중 똑같이 고통스러운 하루일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죠. 기대는 사치라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았으니까요. 아침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그 인간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사온 술이었겠죠. 방에서 비틀거리며 나온 그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이년아, 이제 기어들어와. 밥 안 차리고 어디서 어떤 놈이랑 붙어 먹다 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55년, 5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저런 것일까요? 저는 억지로 치미는 화를 누르며 말했어요. 영감,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요? 우리 결혼한 지 55년 되는 날이에요. 그 인간은 제 말을 듣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기념일, 지랄하고 있네. 기념일은 밥상에 고기 반찬이라도 올릴 형편이 될 때나 챙기는 거야. 쥐뿔도 없는 주제에. 그러더니 냉장고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제가 아끼고 아껴서 조금씩 먹으려고 만들어둔 밑반찬 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그걸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제가 정성껏 만든 멸치볶음, 콩자반, 무말랭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무릎을 꿇고 묵묵히 유리 조각과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것들을 손으로 쓸어 담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걸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등 뒤로 그 인간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밥은 꼬박꼬박 처먹지. 나가서 돈을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반찬 쪼가리나 만들고 있으니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야.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삶을, 이 인간을, 그리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제 자신을 전부 다 끝내고 싶었어요. 돈도 못 버는 주제라니요. 새벽부터 밤까지 제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번 돈을 빼앗아 가는 게 누군데, 그 돈으로 매일 술을 처먹는 게 누군데.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어요. 지난 55년 동안 저는 그렇게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거든요. 그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죠. 이것이 바로 저 박하선의 55년짜리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아침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끔찍했어요. 깨진 유리 조각과 지시겨진 반찬들 속에서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그저 마루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어가는 것도 창문 그림자가 길어지는 걸 보고서야 알았죠. 그 인간은 아침에 난리를 치고는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어요. 이 고요함이 어쩌면 제 55년 결혼 생활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력적인 소란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나 이런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으니까요. 저녁 7시쯤이었을까요? 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인간이 또 술에 취해 들어오는 소리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집 사는 김 영감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김 영감님은 가끔 남편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남편은 꼭 손님이 있을 때면 저를 더 못살게 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인간은 거실에 김 영감님을 앉혀놓고는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뭘 꾸물거리고 있어. 어서 술상 좀 푸짐하게 차려와. 그 목소리에는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과시욕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어요. 아침에 그 난리를 쳐서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남은 것이라고는 구석에 얼려둔 명태 한 마리가 전부였거든요. 이걸 내놓으면 또 무슨 수모를 당할까 눈앞이 캄캄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명태를 굽고 얼마 남지 않은 김치라도 한 조각 더 얹어서 상을 차려내갔어요. 그 초라한 술상을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그는 김 영감님이 보는 앞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삿대질을 했어요. 이년아, 지금 장난해? 귀한 손님 모셔놓고 고작 이따위 상을 차려와?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인데 집에서 이렇게 내 체면을 깎아내려. 김 영감님은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아닐세 이 사람아.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지 하고 말렸지만 남편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다 쏠리는 것 같은 굴욕감. 차라리 바닥이 꺼져서 제가 그 안으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술자리가 이어졌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타박하고 무시하는 말을 던졌고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었죠.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넘어서야 김 영감님이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분이 대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오늘 밤도 무사히 넘어가기는 글렀다고 직감했죠. 대문이 닫히자마자 그 인간의 눈빛이 변했어요. 술기운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는 탁자 위에 남아있던 소주병과 마른 오징어 한 축을 제 발치에 집어 던졌어요. 자, 여기 내 55주년 결혼기념일 선물이다. 이거나 처먹고 떨어져. 바닥에 나뒹구는 오징어와 소주병을 보는데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게 바로 내 55년 결혼 생활의 결과물이었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게 다가와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위협하며 악랄한 저주를 퍼부었어요. 잘 들어, 이년아. 이 집구석에서 내년이 편히 발 뻗고 누울 자리는 네가 죽어야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술주정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그는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제 앞에서 그는 남은 소주를 병째로 들이켜더니 빈 소주병을 제 머리 바로 옆 벽에 던져 박살을 냈어요. 쨍그랑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제 귀에 대고 그가 속삭였죠. 다음번엔 내 머리통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짐승처럼 코를 골며 자는 그 인간 옆에서 저는 제 삶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날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또다시 반복될 지옥 같은 하루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 인간이 아직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저는 밤새 엉망이 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우편함에 꽂혀 있던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온 건 발신인은 최병모.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뜯어볼까 망설이다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봉투를 뜯었어요.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있었죠. 제 눈에 들어온 건 채무 변제 독촉장이라는 단어와 5억 원이라는 숫자였어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5억.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동명이인에게 온 편지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수신인 주소와 이름은 분명 우리 집,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곤히 잠든 남편의 외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주머니 속에서는 구겨진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죠. 주식 투자 손실 보고서, 가상화폐 거래 내역, 심지어 경마장 막원까지. 날짜를 보니 지난 5년간 그 인간은 제게 생활비를 빼앗아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온갖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5억이라는 빚더미였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가정폭력만으로도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떠안게 된 거예요. 이 집도 제 남은 인생도 전부 끝장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문득 싱크대 및 선반 구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에는 제가 아주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죠. 몇 달 전 딸 지수가 몰래 제 손에 쥐어주고 간 스마트폰이었어요. 엄마, 힘들 때 이걸로 꼭 연락해야 해.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이걸로 다 찍어둬. 알았지? 딸에는 신신당부를 했지만 저는 기계 같은 건 영 다룰 줄도 모르고 혹시나 남편에게 들킬까봐 무서워서 전원 한번 켜보지 않고 넣어두었던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그걸 확인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깰까봐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상자를 꺼냈어요. 차갑고 매끄러운 기계에 감촉이 낯설었어요. 한참을 더듬거린 끝에 겨우 전원을 켰죠. 어두운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지수가 설정해준 제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올랐어요. 갤러리라는 곳을 눌러보니 그동안 지수가 제 집에 들를 때마다 몰래 찍어두었던 사진들이 있었어요. 시퍼렇게 멍든 제 팔, 부어오른 눈, 터진 입술, 제 몸에 새겨진 고통의 역사들이 그 작은 화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옥을 정말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생각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55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비밀을 세상에 꺼내놓는 순간 제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저는 누구와도 이 무거운 비밀을 나눌 수 없다는 깊은 고립감에 휩싸인 채 그저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5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아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그 거대한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멍하니 새벽을 맞았죠.
스마트폰 속 사진들은 제게 희미한 용기를 주었지만 55년간 길들여진 공포는 그보다 훨씬 더 컸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결국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날 오후였어요. 정육점 일을 마친 아들 준호가 웬일로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엄마, 뭐게 이거? 또 그 인간 짓이죠? 제 목덜미에 남아있던 시퍼런 손자국을 본 모양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괜찮다고 그냥 좀 부딪힌 거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아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준호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버지 멱살을 잡을 기세였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막아섰어요. 준호야, 제발, 그냥 둬. 너까지 다치면 엄마는 정말 못 살아. 제발 아비랑 엮이지 말라고, 내 인생 망치지 말라고 애원했죠. 아들은 분을 사귀지 못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제 간절한 부탁에 결국 발길을 돌렸어요. 돌아서는 아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 보이던지 아들은 제 손에 억지로 50만 원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꼭 엄마 구해줄게.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우면서도 이런 아들에게 짐이 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요. 그날 저녁에는 딸 지수가 일을 마치고 찾아왔어요. 수간호사로 일하는 딸애는 늘 피곤에 절어 있으면서도 제 걱정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온 거였죠. 지수는 제 손에 고급 한우와 홍삼, 그리고 비싸 보이는 멍연고가 담긴 쇼핑백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는 준호처럼 제 몸에 남은 상처들을 발견하고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죠. 딸애는 저를 붙잡고 울면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 내가 아는 변호사분도 있고 증거도 다 있잖아. 경찰에 신고하자, 응?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수야, 내 아버지 감옥 보내서 뭐 하겠니?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인데 내 손으로 어떻게 일이 커지는 게 두려웠어요. 동네에 흉한 소문이 날 것도 자식들 앞길에 먹칠을 하게 될까봐 그것도 무서웠죠. 지수는 제 고집에 답답해하며 가슴을 쳤지만 결국 저를 이기지 못하고 눈물만 훔치며 돌아갔어요. 자식들이 주는 희망은 그렇게 제 손 안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날 밤에 터졌죠. 딸이 돌아간 후 잠에서 깬 그 인간이 부엌을 어슬렁거리다가 지수가 사온 한우를 발견한 거예요. 그는 고기를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어요. 자식 새끼들 잘나셨어. 지 애비는 술 한 잔 제대로 못 사 먹는데 지 어미한테는 이런 비싼 걸 다 사다 바치는구나. 그러더니 그는 저를 본체 만체하며 혼자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죠. 제가 차마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영감, 그건 지수가 엄마 먹으라고 사온 거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그 인간이 하던 짓은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요. 그는 입안 가득 씹고 있던 고기를 제 얼굴에 그대로 뱉어버렸어요. 저는 제 얼굴에 들러붙은 고기, 찌꺼기를 닦아낼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자식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 인간의 손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방식으로 짓밟히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진짜 지옥은 밤 10시에 찾아왔어요. 갑자기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웬 남자들이 우르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앞장선 사람은 낮에 봤던 독촉장의 그 이름, 최병모였어요. 그는 다짜고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죠. 야, 이 새끼야. 내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집구석에서 고기 파티를 하고 있어?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최병모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이 집 할머니 명의라면서요. 그것만 믿고 배째라는 건가?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될 텐데. 아들딸이 연대보증 선 건 알고 계슈? 연대보증.
그 말이 제 귀에 밝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죠. 내 자식들이, 내 아들과 딸이 이 지옥 같은 빚더미에 함께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희망이라고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텃밭으로 향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쌀쌀 돈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새 정성껏 담가두었던 김치 3통과 갓 수확한 채소들을 손수레에 실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는 제 손수레를 보더니 이 쓰레기 같은 음식 쪼가리 팔아서 내 빚 갚으시겠다라며 조롱하더니 그대로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김치와 채소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죠. 김치 국물이 제 신발을 적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이 묻은 김치를 절망적으로 주워 담았어요. 제 마지막 생계수단이자 희망이 그렇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죠. 그날 시장에서는 고작 4,000원을 벌었어요. 집에 돌아와 꼼짝없이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입에 죽을 떠넣어 드리는데 그 인간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는 제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아 던져버리며 소리쳤어요. 망할 놈의 노인네.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저는 처음으로, 정말 5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인간에게 대꾸했어요. 당신 어머니예요. 당신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 뺨으로 뜨거운 불꽃이 튀었어요. 그는 제 머리채를 잡고 안방에서 거실까지 질질 끌고 나왔고 또다시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 준호가 몰래 보낸 한우 속꼬리 팩마저 그 인간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제가 자식들 생각하며 밤새 끓인 뽀얀 곰탕을 그는 욕설과 함께 뜨거운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냄비는 발길질에 찌그러져 볼품없는 깡통이 되어버렸죠. 이웃들은 이 모든 소란을 들었을 테지만 누구 하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왔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잔뜩 날이 선 얼굴로 제 앞에 서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들어보니 준호가 가게의 첫 배달 트럭을 팔아 아버지의 도박 빚 5억을 갚았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중고차 사이트라도 뒤져본 거겠죠. 며느리는 제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한테 단 한 푼 보태준 적도 없으시면서 이제는 아들 앞길까지 막으시는 거예요? 그 트럭이 우리 가족 밥줄인데 이제 우리 애들은 뭘 먹고 살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모든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죠. 자식들에게 짐이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원망까지 듣는 신세가 된 거예요. 며칠 뒤 저는 멀리서 보았어요. 아들 준호가 작은 손수레에 고기를 싣고 낑낑대며 언덕길을 오르는 모습을요. 주변 상인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 아들은 묵묵히 손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모든 희망이, 자존심이, 삶의 이유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 사라져 버렸죠. 며느리가 폭풍처럼 휘젓고 간 자리에 저는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아들의 텅 빈 트럭 자리와 손수레를 끄는 아들의 뒷모습, 그리고 며느리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희망, 미련, 그런 것들은 이미 먼지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남은 건 오직 지독한 죄책감뿐이었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인간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 소중한 자식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사채업자 최병모가 이번에는 험상궂은 남자 둘을 더 데리고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는 제게 최후 통첩을 하더군요. 할머니, 내일 새벽까지 5천만 원.
준비 못하면 이 집이고 뭐고 다 끝장이고 당신 아들 딸 내가 가만 안 둬. 그들의 협박은 더 이상 남편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칼날은 제 자식들의 목을 정조준하고 있었죠. 그들이 돌아가고 저는 텅 빈 마당에 나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저 인간만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그러면 이 모든 지옥이 끝나지 않을까? 제 평생 처음으로 품어본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고개를 들자 장독대 옆에 놓인 낡은 신발장이 보였어요. 그 안에는 제가 55년간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붉은 가죽 구두 한 켤레가 있었죠. 결혼식 날 그 인간이 제 손을 잡고 속삭였던 말이 생각났어요. 하선아, 이 구두 신고 나랑 꽃길만 걷자. 꽃길. 제 인생에 그런 건 없었어요. 가시밭길 뿐이었죠. 헛된 약속의 증거인 그 붉은 구두를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스마트폰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화면을 켜서 다시 그 사진들을 봤어요. 멍들고 찢긴 제 몸의 기록들. 이걸 본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 제 비상금 통장이었죠. 지난 20년간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번 돈, 남편 몰래 달아빠진 양말 속에 장판 밑에 숨겨가며 1,000원, 2,000원씩 모았던 돈이었어요. 언젠가 내가 쓰러지면 병원비라도 해야지, 당뇨랑 혈압 약값이라도 내야지 하며 제 생명줄처럼 여겼던 돈이었죠. 목표는 500만 원이었고 거의 다 채웠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들 밑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어요. 그런데 통장을 펼쳐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마지막 남은 잔고는 32, 0원. 누군가 돈을 전부 빼가고 없었어요.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범인은 누구일지 뻔했어요. 저는 통장을 들고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영감. 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어요? 내 약값, 내 마지막 돈. 잠에서 깬 그는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보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시끄러운 년,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뭘 그리 난리야. 이 집의 가장인 내가 좀 썼다. 왜? 그는 제게 빈 소주병을 집어 던졌고 제가 그걸 피하자 달려들어 제 팔을 거칠게 꺾어버렸어요.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팔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죠. 비명을 지르는 제 앞에서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을 떼어내더니 화장실에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했고 급기야 부엌에서 식칼까지 들고 나왔어요. 내년이랑 내 애비랑 오늘 같이 젖은 구경시켜줄까?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잔혹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칼을 든 채로 저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텃밭 옆에 있는 작은 채소, 창고 안으로 저를 밀어 넣었죠. 11월의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웠어요. 이 안에서 밤새 반성 좀 해봐. 얼어 뒤지든 말든 쾅 하고 문이 닫히고 밖에서 낡은 자물쇠가 덜컹 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고 안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고 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왔어요.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김장독과 낡은 농기구들만 덩그러니 놓인 그곳은 완벽한 무덤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얼어 죽는구나. 내 55년 인생의 끝이 고작 이런 거구나. 공포와 절망 속에서 제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였어요. 밖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청인가 싶었죠. 하지만 곧이어 창고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안에 있어? 대답 좀 해봐. 딸 지수의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지수는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영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해요. 불길한 예감에 결국 차를 몰아 다시 집으로 달려왔던 거죠.
지수는 녹슨 자물쇠를 돌멩이로 몇 번이나 내리쳐 부수고 나서야 저를 밖으로 꺼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미 반쯤 정신을 잃고 딸의 품에 쓰러졌죠. 지수는 저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오면서 우편함에 꽂혀 있던 공과금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12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납부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죠. 아들 준호가 그 힘든 와중에도 몰래 와서 내고 간 거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꺾인 팔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심장에서부터 차올랐어요. 분노였죠. 지수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방금 꺾인 제 팔과 온몸의 상처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경찰 신고 앱과 여성긴급 전화 1366이라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엄마, 이제 더는 안 돼. 이걸로 이 지옥 끝내야 해. 이 작은 기계가 엄마를 살릴 무기가 될 수 있어. 저는 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55년간 억눌려왔던 분노가 그리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55년의 인내는 바로 그날 밤 그 차디찬 창고 안에서 끝이 났어요. 저는 스마트폰 속에 내 상처 사진들을 넘겨보며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결심했어요. 이제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딸 지수가 제 곁을 지켜준 덕분에 그날 밤은 5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 없이 지나갔어요. 지수는 꺾인 제 팔에 부목을 대주고 밤새 제 곁에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어요. 분노는 눈물과 두려움을 모두 증발시켜 버렸더군요. 저는 그저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어요. 새벽 4시, 어김없이 그 인간이 부스럭거리며 잠에서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애는 제 옆에서 얕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 인간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고 소주병을 꺼냈어요. 새벽부터 빈속에 들이켜는 술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죠. 술 기운이 돌자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온갖 욕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저와 제 옆에 지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의 눈이 번뜩이는 걸 어둠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인연이 아직도 살아 있었어? 기어이 내 딸년까지 끌어들여? 그는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낡은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한때는 시어머니의 몸을 지탱해 주었을 그 지팡이가 이제는 저를 해칠 흉기가 되려 하고 있었죠. 그가 지팡이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제게 달려드는 순간이었어요. 그저 저 추악한 얼굴을, 저 증오스러운 눈빛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머리 위로 지팡이가 내리쳐지기 직전 그가 갑자기 하는 비명과 함께 지팡이를 놓치고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괴로운 듯 소리를 지르며 비틀거리다 그대로 거실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그의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뿜어져 나왔고 온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굳어 경련을 일으켰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고 평온해졌어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잠에서 깬 지수를 진정시키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주소는. 구급차가 도착하고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저는 응급실 밖 의자에 지수와 나란히 앉아 있었죠. 한참 후에 의사가 나와 제게 말했어요. 급성 뇌출혈이라고. 과도한 음주와 혈압, 그리고 갑작스러운 흥분이 원인인 것 같다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의사는 제게 다시 다가와 담담한 목소리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슬픔, 원망, 미련,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깊고 깊은 평온함. 55년간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완전한 해방감만이 온몸을 감쌌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서럽게 우는 것 같았지만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술병과 낡은 옷가지들 뿐인 텅 빈 방. 그를 증오했지만 막상 그의 흔적을 지우려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낡은 장롱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옷가지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서류 한 뭉치가 들어 있었죠. 바로 땅 문서였어요. 주소는 이천시 마장면, 면적은 이영평. 까맣게 잊고 있던 땅이었어요. 수십 년 전 그가 조상에게 물려받았지만 쓸모없는 밭되기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곳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날 저는 지수와 함께 이천시청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쓸모없던 땅이 최근 국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역세권 개발 부지에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공무원은 저희를 근처 부동산에 데려가 주었고 그곳에서 저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땅의 현재 시세는 180억 원. 180억. 제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 만져본 3만 8천 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법적으로 제가 유일한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 돈이 전부 제 것이라고 말해 주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던 제게 신이 있다면 너무나 가혹한 장난을 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무거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아들은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사실 아버지의 도박빚 5억 원은 이미 자신이 전부 갚았다는 거였어요. 가게를 처음 열 때 큰맘 먹고 장만했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첫 배달 트럭을 팔아서요. 그리고는 아내의 구박과 주변의 조롱을 견뎌가며 매일 손수레로 고기를 배달해 왔다고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는데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 아들이 저 때문에 그런 굴욕과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안하고 또 고마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집을 나섰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사채업자 최병모의 사무실이었죠. 저는 그의 책상 위에 현금으로 찾은 3천만 원을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여기 남은 이자요. 이걸로 당신과 내 자식들 사이에 얽힌 모든 건 끝입니다. 최병모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딸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뱅킹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 아들 준호와 딸 지수의 통장에 각각 10억 원이라는 숫자를 찍어주었죠. 자식들은 이게 무슨 돈이냐며 기겁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주는 선물이다. 이제 더는 돈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아. 제가 180억 원의 주인이 되었다는 소문은 이천 시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평생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그들의 시선 속에는 경외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저처럼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이웃 할머니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박하선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손에 쥐어진 180억이라는 돈은 저에게 복수의 도구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을 똑같이 짓밟아주는 대신 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길을 택하기로 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남의 번듯한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는 거였어요.
이천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연락했어요. 며느리는 제 연락을 받고 사색이 되어서 달려왔죠.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벌벌 떨며 용서를 빌더군요. 지난날 자신이 했던 모진 말들을 사과하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죠. 그 안에는 새로 산 성남 건물의 1층 상가 임대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며느리에게 제가 말했죠. 여기에 내 남편 가게를 새로 차려줄 생각이다. 지금 가게보다 3배는 더 크고 좋은 곳이야. 이제 내가 사장 안주인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려무나.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 눈물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안도감이 모두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알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용서와 기회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것을 타봤어요. 그것도 아주 넓고 편안한 비즈니스석으로요. 제 옆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 그리고 딸 지수까지 온 가족이 함께 있었죠. 우리의 목적지는 따뜻한 남쪽 나라, 태국의 푸켓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는 내내 어색해하며 저를 어려워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제 손을 꼭 잡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조용히 눈물을 훔쳤죠.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푸켓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에서 우리 가족은 5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소리를 냈어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환하게 웃는 아들과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제가 받은 180억이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새로운 삶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성남 건물의 1층에는 정말로 근사한 정육점이 들어섰죠. 반짝이는 쇼케이스와 최신식 설비를 갖춘 직원만 7명이나 되는 큰 가게였어요. 제 아들 준호는 더 이상 무거운 손수레를 끌지 않았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직원들을 지휘하는 당당한 사장님이 되어 있었죠. 건물의 2층부터 4층까지는 좋은 가게들이 입점해서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월세 수입의 일부를 떼어 이천시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 노인들을 위한 쉼터에 남몰래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딸 지수는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스트레스가 심했던 수간호사 일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지원으로 작고 예쁜 카페를 열 준비를 시작했죠. 향긋한 커피와 맛있는 빵 냄새가 가득한 공간을 꾸미는 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물의 맨 꼭대기층, 옥상에는 저만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햇살이 잘 드는 펜트하우스였죠. 하지만 제가 가장 공들여 만든 공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펜트하우스 옆에 딸린 작은 옥상 정원이었죠. 저는 그곳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상추와 깻잎, 고추 같은 채소들을 심었어요. 예전처럼 생계를 위해 악착같이 매달리는 노동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흙을 만지고 작은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는 일은 제게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죠. 어느 날 옥상 정원에서 채소를 돌보고 있는 제게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훌쩍 자란 제 모습을 보며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구나 하고 신기해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말해줬어요. 얘들아, 돈이 나를 구해준 게 아니란다. 매일 새벽 그 차가운 흙을 만지면서도 죽지 않고 버텨왔던 내 자신이 나를 구한 거지. 이 흙 냄새가, 이 작은 생명들이 나를 살린 거야. 이제 저는 스마트폰으로 아이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눠요. 옥상 정원에서 방금 딴 상추 사진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 보내면 다들 맛있겠다며 즐거워하죠. 한때는 두려움의 증거였던 그 작은 기계가 이제는 제 행복을 나누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야기의 마지막 날, 저는 옥상 정원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상자 하나를 열었죠. 그 안에는 55년 전 그 인간이 제게 선물했던 낡은 붉은 가죽 구두가 들어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으로 달코해졌지만 여전히 붉은 빛을 잃지 않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구두를 신어보았어요. 55년의 세월 동안 제 발은 노동으로 거칠어지고 모양도 변해서 이제 구두는 발에 꼭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한 구두를 신고 제가 직접 가꾼 꽃들이 활짝 핀 정원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55년이나 걸렸구나. 내가 내 힘으로 만든 진짜 꽃길을 찾는데. 제 얼굴에 이른 평생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 박하선의 가장 찬란한 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박하선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꽃길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요. 180억이라는 기적은 기회였을 뿐 55년의 지옥을 버텨낸 할머니 자신의 강인함이 없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결국 가장 찬란한 봄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법이죠.